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이경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 곁에 이경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인사드립니다. 개그를 추구하지만 여전히 다큐인 이경입니다. 그래서 개그를 요즘에 거의 포기한 이경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잘 봐주세요. 제가 전에 그 얘기를 잠시 드렸잖아요. 네.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네, 그 대신 저는 개그만 포기하고 다른 거는 좀 가능성 열어놓고 다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다른 거라고 하시면 뭘? 다른 거요? 뭐 이거 하던 거나 열심히 분석해서 말씀 잘 드린다는 거죠 뭐. 네. 그리고 저 이렇게 장영진 TV에 나오는데 단발머리 하니까 너무 세 보인다라는 문자를 또 연락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특별히 그 전 방송은 제가 머리를 풀르고 했거든요. 네. 단발로. 이 방송은 꼭 묶고 꼭 이렇게 참여했다는 점 알아봐 주세요. 연락 주셔서 제가 묶었습니다. 이경이 세 보인대요. 단발머리 하면 좀 세 보인다. 그래서 옛날 이미지, 차라리 묶었던 옛날 이미지로 좀 돌아가라. 그래서 예, 묶이지도 않는 머리에 힘들게 왁스 발라갖고 묶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항상 수용한다. 이것도 뭐 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엊그저께였죠. 그 일본 아니야 왜 일본 얘기가 갑자기 나오지? 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저 일본 얘기 생각만 너무 하나 봐요. 무인기 평양에 우리나라 이제 뭐 무인기 평양에 침투했다. 이 관련해서 방송을 하셨잖아요. 예, 무인기 소동. 네, 그런데 저는 그걸 이제 분석을 뭐 우리나라가 우리 국방부 장관이 했다, 보냈다, 안 했다, 뭐 말할 수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이거를 국외로 좀 시선을 돌려봤어요. 갑자기 러시아에서 무인기 사건 무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러시아에서 대변인 발언이 나왔어요. 경고를 한 거죠, 네. 사실상. 왜 이러지? 이 판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현상을 좀 있는 그대로 한번 우리가 공유해 보고자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사실 무인기 사태를 놓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군사 전문가들 제가 엊그저께 몇 분을 만나봤는데 엊그제와 어제 이렇게 만나뵀는데 다들 무력 충돌이 상당히 걱정된다. 네. 특히 지금까지 무력 충돌은 그 남측은 남측 안에 그 휴전선 이남에서 뭔가를 했을 뿐이고 네. 그거를 꼬투리 삼아서 북한이 이제 그 무력 도발의 수준을 높였을 부분인데 휴전 이후 처음으로 남한이 북한에 대한 무력 행사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네. 되게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에서 갑자기 어제 저녁에 막 얘기를 하고 이게 보도가 막 되는 거여서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자 최신 버전으로 보도가 되는 게 보면은 무인기 사건이 한국이 북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다. 내정 간섭이다. 내정 너무 간섭까지. 너무 세게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어. 이 무인기가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무인기를 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말씀 주실 거 아니에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왜 갑자기 러시아에서 이렇게 내정 간섭까지 우리가 무슨 뭐 다른 걸 한 것도 아니고 무인기 한번 갔다 온 거 가지고 내정 간섭까지 외계를 하는지. 리플렛이 담겨 있었죠. 그러니까 유인물 전단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단지 내용을 보니까 김여정이라든지 또는 뭐 이설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명품을 쓰고 다니더라. 그러면서 명품에 뭐 아주 빠져 있는 뭐 김정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 북한의 어떤 최고 지도층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뭐 식량 사정 나쁘다 이런 얘기들을 포함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네. 있는 거라고 본 거죠. 근데 이게 러시아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북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이들만의 짜여진 판이 판이 있는데 있는 거죠. 윤석열 정권에서 이 바보 같은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 판에서는 전 윤석열 대통령을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바보죠. 뭣도 바보예요.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왜 그런지 미국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했는 건지 중국과 대만은 어떤 관계인 건지 간략하게 그리고 일본은 어떤 관계인 건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를 좀 간략하게 얘기를 우리가 아주 간단한 정보라도 꼭 필히 나눠야 되는 정보입니다. 이거는.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거죠. 그 러시아 쪽에서 그 제기했다는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서울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독립국가의 합법적인 국가 정치 체제를 파괴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너무 한 거예요. 세지 않아요? 세게 나온 거죠. 이제 북한 갑자기 그러니까 뜬금없이? 러시아에서 이렇게까지 그 남측을 비방한 사례가 사실 최근에는 없었죠. 예, 이런 적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세게 막 나와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자하로바 대변인, 러시아 이제 자하로바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 당국은 북한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솔직히 무인기가 한국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도 지금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에요. 네. 주장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성명을 통해서. 그런데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무모한 도발 행동으로 한반도 상황을 악화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반도 상황을 악화했다라고 이거는 뭐 명시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실제 무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고 있다. 그러니까 중단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무력 상황까지 우리가 이제 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이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것이 러시아 대변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공식적인 러시아의 네. 시각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북한 입장에서는 저 무인기가 남한 군부에서 띄웠든 아니면 남한 시민단체가 띄웠든 한 탈북자 단체가 띄웠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것이 남한에서 날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 리플렛이 같이 떨어졌잖아요. 네, 네. 거기 리플렛에 써 있는 뭐 문구라든지 볼 때 제가 볼 때는 아마 적어도 그 리플렛은 남한 쪽에 있는 탈북자 단체들이 보낸 걸로 제작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 대북 전단지나 대북 풍선 띄웠던 그런 사람들과 동일할 수밖에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자면 남한 군부가 보냈든 남한의 정부가 보냈든 네. 아니면 진짜 그 탈북자 단체가 보낸 거든 아니면 극우 시민 단체가 보낸 거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든 어쨌건 남한이 보낸 거야. 그리고 남한이 보냈어? 그럼 우리 가만 안 있어.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남한 정부나 남한 군부에 그 암묵적인 동의나 그런 묵인이 없이 이게 휴전선을 넘어올 수 있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누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군부인지 정부인지 시민단체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몇몇 군사 전문가들한테서 제가 여쭤봤어요. 안 그래도 저도 네. 좀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네, 네, 네. 이번에 평양에서 발견됐다는 무인기는 그게 맞대요. 저기 군용이 맞다라고. 아, 네, 군용이 군용이 아닐 수가 없다. 왜냐? 군용이 아니라면 저렇게 멀리 날아갈 수 없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수용 같은 경우에 네, 자, 민수용도 뭐 200km, 300km 날아갈 수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 멀리 날아가는 걸 만들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민수용 무인기는 어디다 쓸 것 같으세요? 어디다 쓰나요? 예, 측량할 때 써요. 아, 측량할 때 무인기를 많이 쓰거든요. 군대 얘기는 물어보지 마세요. 아, 민수용, 민수용. 예, 민수용 드론 같은 경우. 근데 아, 민수용 드론 그런 네. 건, 네. 측량이요? 예, 측량할 때라든지 농약 뿌릴 때 네네네. 그럴 때 써요. 그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무슨 그 감시 정찰하는 거 할 때 쓰는데, 그러면은 아주 넓은 그 지역을 감시 정찰하는 데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거리는 특정 지역 안을 맴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전체를 감시 정찰하는 게 아니라 네. 특정 지역 문화재 감시라든지 네. 뭐 또는 산림 벌채 감시라든지 불법 건축물 감시예요. 그러면은 네. 분명히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만 뱅뱅 돌면서 감시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딱히 그 항속거리가 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한 자리, 그다음에 저 측량 같은 경우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가만히 봐야 돼요. 그러면 저는 날개 달린 무인기 형태 이렇게 고정익기가 아니라 회전익기라고 하죠. 이렇게 헬리콥터 같은 네, 거야. 네. 이런 게 더 필요하지.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굳이 그리고 또 NLL을 넘어가지고 북한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뭐 드론을 만든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드론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쓰는 무인기 있잖아요. 지금 전쟁에서 쓰는 거 90%가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 10%가 어디냐면 터키산이에요. 오. 터키, 이란. 네네. 뭐 그런 데 쓰는데 중국산 민수용 드론을 그렇게 써요. 근데 그 항속거리가 100km 미만이 대체로. 멀리 갈 필요가 없으니까 가까이서 때리면 되는데. 네. 그래서 100km 미만 정도라서 이제 그러니까 남한에서 출발해서 평양을 가서 평양에서 네. 유인물을 떨어뜨리고 다시 남한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항속거리가 적어도 350km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350km까지 날아가는 민수용은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서 안 그러니까요. 만들어요. 예. 굳이 그러니까 저도 NL 넘어서 북한까지 가는 그냥 이런 민수용 드론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 무인기는 군수용 무인기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예. 거의 가능성이 그냥 그렇죠.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군사 전문가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군수용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고 러시아는 갑자기 이렇게 센 발언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그럼 왜 보냈어요? 바보처럼.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제가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이 그 이제 국제적인 틀을 한번 보려고 했을 때 최근에 7일이었어요. 7일 날 미국 한반도 전문가가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1950년 이후 전쟁 위험이 지금 현재 한반도가 가장 높다라는 보고서를 지난 7일 날 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오늘이 15일이잖아요. 네. 지난 7일 날 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팀스 센터 로버트 A 매닝 연구원이거든요.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저는 솔직히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네, 저는 그냥 항상 매닝 연구원 이렇게만 알고 있다. 네. 이게 플레임을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다른 한국 전쟁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라는 보고서예요. 그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쭉쭉 했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이후부터 가장 전쟁 위험이 지금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다. 우리 전쟁 이후에 지금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6.25 이후에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거죠. 매우 위험한 시기다라는 걸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유가 3가지가 있었는데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딱 느꼈던 게 지난 1월이죠. 김정은 위원장이요. 지금까지 주요 적의 대한민국을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1월에 정말 북한의 주요 적을 대한민국이라고 딱 언급을 한 것이 선언을 한 거죠. 지난 1월에. 이거를 3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꼽았어요. 그 사람이 분석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고 쉽게 이제 설명드리고자 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가 있다. 그리고 분쟁 발생 가능성이 이 사람 시나리오를 다 분석하고 짰을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NLL 아니면은 연평도. 네. 이렇게 지목을 NLL과 나랑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딱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방송에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를 다 쭉 봤거든요. 물론 그 구글 번역기로 돌려서 보기는 했지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자료는 구글 번역기로 돌려서 보긴 했지만 엄청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전문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6.25도 보면 대만 문제랑 엮여서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몰아내고 그 직후에 바로 6.25가 터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비슷한 것이 중국이 대만을 자꾸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지금 대만에 대한 무력 그 사용 위협이 자꾸 빈도가 높아지거든요. 또 시작했더라고요. 그 대만 이야기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보고서 내용에도 있고 이게 한겨레였던 것 같아요. 언론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보실까요? 네. 이게 보면은 중국이 그 보고서 내용입니다. 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중국과 북한이 각각 중국은 대만,
북한은 한국을 동시에 공격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네. 국내 군사 전문가들도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뭐 전면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지적인 무력 충돌이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한반도에 있는 미 해군이나 미 공군이 대만까지 오지 못한다. 북한을 상대를 해야 되니 네. 그런 걸 일단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분쟁이 생겨줘야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빨리 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이게 제가 되게 충격을 먹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쓰고 있는 155mm 탄 네. 출처가 어딜까요? 미국이요. 아니요, 한국이에요? 네. 아. 미국이 그렇게 많은 탄을 비축하고 있지 않았어요. 재래식 무기의 탄은 한국이요. 네. 네. 그래서 155mm 탄이나 전차탄도 마찬가지예요. 전차탄도 그렇게 그 장기간 쓸 수 있는 양이 없는데 그 양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국지 도발이든 뭐 전면전이든 충돌이 벌어졌을 때 더 이상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못 해주는 거겠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엄청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막 되게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보시면 지금 말씀 주셨지만 우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네. 러시아는 손해볼 게 없어요. 없어요. 다 네. 본인들의 자국의 이득이 있어요. 미국도 그러면 여기에 관계가 되어 있는 거고 러시아도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근데 지금 이 판에서 미국은 약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빠져 있어. 이도저도 못하게 조용히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여기서 한반도에서 그쵸? 분쟁이 안 생기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지금. 네. 중국도 대만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세게 나가도 되는 거예요. 중국도. 근데 지금 이거 러시아, 중국, 한국만 얘기한다 하더라도 북한하고 한국만 얘기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여기서 이 판에서 너무나도 잃을 게 많아요. 아니 저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 될 거예요. 예. 아니 그럼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아직 일본 얘기는 안 했어요. 일본 얘기는 아직 안 한 상황에서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나오고 있었나? 왜냐하면 보세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북한이 러시아에서 한 얘기예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고서를 미국에서 얘기를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면 현재 중국이 그럼 대만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좀 이 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자, 최근에 나온 보도입니다. 14일. 그러니까 어제인가요? 어제인가요? 어젯밤이에요. 어제 어젯밤. 밤에 나온 자료군요. 네. 자,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포위 작전을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만 섬을 둘러싸고 중국군이 비행 금지 구역 또는 포사격 여기가 이제 목표 지점을 그쵸. 예, 지정을 한 건데 대만 섬을 삥 둘렀어요. 삥 둘러서 미사일 사격 지점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위한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대만이 그 건국기념일을 기념으로 해서 양국론을 주장을 했어. 얘기를 했어. 그냥 발언을 한 것뿐이죠. 뭐 엄청 주장하고 나선 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중국이 아니 그럼 대만이 중국에 예속되지 않아? 중국은 한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군사적으로 저렇게 무력 행사를 한 겁니다. 그것이 어제예요. 그게 어제.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한 상황이잖아요. 엄청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우리가 그냥 막 미국에서 쓴 보고서라고 흘려보낼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미국은 또 대만관계법에 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부터 붕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에서 긴장이 발생을 하거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은 한반도와 일본에 있는 미군을 빼서 그 대응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또 힘의 공백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북한으로서는 정말로 한 번쯤 모험을 걸어볼 만한 상황이 그럼요. 생기는 건데 네. 여기에 러시아가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하면 얘기가 완전히 틀려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한반도, 그냥 우리나라가 지금은 되게, 요령 있게, 그러니까 요령 있게 외교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요령 있게. 뭐 무조건 뭐 군사작전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건데, 그럼 일본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네.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일본의 자위대가 미국의 물자 수송을 할 경우에는 미군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고 미군의 물자 수송을 할 경우에는 국회 동의 없이 승인할 수 있다. 정부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어떤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게 최근에 국방부에서 네. 밝힌 내용이죠. 근데 이게 실은 헌법 60조에 의하면은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영토에 명시된 곳에는 이것이 그 일본의 자위대가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국방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에서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이거를 또 보도 자료까지 내놓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군의 물자를 수송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 영토라고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이상하게 묘하게 했어요.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네. 지금 극우 단체들이 가장 추앙에 맞지 않는 이승만조차도 절대로 반대했던 일이거든요.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는 그날 바로 우리는 남북 간의 전쟁을 중단하고 남북이 연합해 나는 김일성하고 연합해서 일본군과 싸우겠다라고 한 게 이승만이었어요. 네.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메가더가 일본군의 투입을 중단시켰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얘긴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게 저도 되게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 일본 자위대 배에 뭘 싣고 와가지고 하역만 하고 간다면은 굳이 뭐 그래 뭐 승인까지 없다 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상륙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 얘기가 틀려져요. 1분 1초라도 무장한 상태로 상륙을 하는 그 순간에는 이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건데, 자, 이거를 희한하게 갖다 붙였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뭐 미국의 영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미군의 일부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하던 얘기가 그거죠. 검사들이 법 기술을 부린다 그러잖아요. 법 가지고 장난친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네들이 검사들이 법 기술을 쓰는 거는 뭐 지네들끼리 해라 이거예요. 하던 거니까 해라. 그런데 이거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담보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945년도 일본의 패망 이후에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한 것은 한반도 영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영토에 진입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 정부의 정권의 국방부가 이거를 유사 상태가 발생했을 때 상관없다. 네.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나라 팔아먹겠다는 얘기죠. 주한미군 기지의 물자를 일본이 전달할 경우에는 이건 유사 상태니까 한반도에 이 일본의 자위대가 진입해도 이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승인 없이 윤석열 정부가 승인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미군 기지 안에 들어온 거는 미군 기지는 일단 미국의 그 주권을 인정해 주는 상황이니까 미군 기지 안에 들어왔다 날아가는 건 상관없다. 네. 야, 갖다 붙이네. 그러면 미군 기지까지 날아오는 영공은 건 대한민국 영공 아닌가? 진짜로. 야, 정말 황당한데 이거는 뭐냐? 하여튼 그냥 일본군의 진주를 허용시켜주기 위한 핑계거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핑계를 대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어떻게 야금야금 준비하고 있었느냐. 일본이 2015년도, 2016년도에요. 중요 영향사태법이라는 것을 개정을 해요. 영향사태법, 예. 중요 영향사태법을 개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유사사태, 그러니까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일본의 자위대가 움직일 수 있다. 그 지네 나라 법을, 걔네도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은 그냥 둬요. 안 돼요, 헌법에서는. 그랬더니 이렇게 법을 재개정을 통해서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지네는 2015년도, 16년도 이걸 마련해 둡니다.
그게 이번에 기시다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윤석열한테 얻어내려고 했던 거였다고 합니다. 네, 지네는 이미 이걸 법을 마련해 법을 두고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네. 그래서 근데 아무리 지들이 법을 만들어놔도 접수국에서 거부하면 땡이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유사 사태는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니까 일본의 저 일본 얘기만 왜 이렇게 화가 나요.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영토에 근데 이제 진입할 진짜 수 중요한 있다라는 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이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가상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렇죠. 근데 이번에 무인기가 갔다 옴으로써 이게 러시아 이러고 있죠. 현실화돼 버린 거죠. 북한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죠. 중국은 중국대 이러고 이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중간에 있었고 바보같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남북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은 일본은 그걸 핑계로 한반도에 다시 들어오겠다. 다시 한반도를 자신들 식민지로 만들겠다라는 야욕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6.25 때도 우리 6.25 전쟁을 우리가 무슨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숫자로만 남겨둔 거는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왜 국제적으로 일어난 정쟁에 대해서 이름이 있어요. 근데 6.25는 왜 6.25냐? 이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할 수 없는 거 이거를 개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6.25 전쟁으로 남겨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상황 우리나라가 뭘 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지금 강대국, 경제 강대국인 거고요. 국민은 한 사람 한 사람 힘들지언정 어찌됐든 간에 그래요. 그런데 2024년도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22년도부터 들어와서 2년 동안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계산이 있고 특히 중국과 일본과 북한, 러시아는 그들만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이 있는데 가운데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기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무인기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의도적으로 보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견해들이 제법 많아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북한에 의도적으로 보낸 것 같다. 아니 왜 바보 같은 짓을 하죠?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제일 당황스러운 게 걱정스러운 게 그거잖아요. 허허. 진짜로 북한에 그럼 북한에 남측에서 북한에 보냈다라는 그런 근거가 뭐가 있느냐. 제일 대표적인 그거 윤석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에 무인기 보내라고. 아니 북이 하나를 보내면 우린 2개 보내라고. 그게 진짜 바보예요. 이거 2년 전 일이거든요. 네,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이 북의 무인기 침투 직접 지시, 확전 각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무인기 보냈다고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하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래서 북한 쪽에 무인기 2대인가를 보냈대잖아.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대한민국은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대만하고 전쟁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대만하고 전쟁에서 그렇죠. 대만을 얻겠지. 러시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빠지니까 아주 도움이 되는 거고요. 우크라이나를 얻겠죠. 일본 한반도 자위대 와서 한반도를 다시 과거처럼 그 침략이라는 표현도 하기 좀 싫은데 아무튼 요즘에 일본이 솔직히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무서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본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같은 나라는 한반도의 진주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뭔가 가져갈 수 있는 뭔가가 전쟁으로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의 전쟁으로 해서 제일 많이 파괴될 게 뭘까요? 삼성전자예요. 솔직히 반도체?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예요. 그 다 이 북한군 그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다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그 남북 간의 군사 분쟁이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제일 피해를 보는 거는 반도체 산업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남한의 반도체 산업이 작살나면은 누가 제일 이로울 거냐? 일단 대만하고 일본이에요. 근데 대만은 대만대로 중국한테 작살날 거야. 네. 그러면 누가 이기냐? 일본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국지 분쟁 정도가 발생하기를 사실 바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만 빼고 세 나라는 분쟁이 발생하기를 사실상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인기를 아니 그 무인기를 보낸 것도 이번에 웃긴 거고 확전 각오 뭐 하는 겁니까? 확전 각오가
아니 그러니까 제일 짜증나는 게 군대에 안 갔다 왔잖아. 그리고 이 양반 지금 부동시. 그리고 지금 이 양반 환갑 넘었잖아요. 저기 그 워게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네. 전쟁 컴퓨터 네, 시뮬레이션을 네, 하는 거니까 그 전쟁을 하는 당사국의 지금 상황을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어놓고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워게임이 있거든요. 네. 이 워게임에서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50세가 넘어가잖아요. 네. 전투력 0이에요.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전투력은 0으로 잡습니다. 근데 우리 얼마 전에 5060인가요? 4050인가? 그러니까 50대 포함, 무조건 포함해요. 5060, 5060 70까지. 아니, 군대 지금 다시 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또 그걸 보고 있었잖아요. 뻘소리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뻘소리. 정권에서. 아니 전투력 0이에요. 본인 우리는 건강해. 우린 옛날에 50대가 아니라 우리는 건강하고 체력도 뭐 충분해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아니 체력 네. 좋은 거 제가 알겠어요. 체력 좋은 거 맞는데 2박 3일 잠을 안 주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개전 초기에는. 아니,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꿈 깨라고 우리가 군대 갈게 젊은 애들 대신 우리가 군대 갈게 하는 그다음에 윤석열 저렇게 헛소리 뻘짓 소리 하는 거 지금 군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진짜 전쟁이 일어날 하면 안 판이고 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지금 이런 50대, 상황이다 60대들이 이거죠. 왜 그러니까 우리 애들 대신 내가 들어가면 되지. 니들 하기 싫으면 이렇게 실제로 하더라니까. 내가 너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진짜요? 전쟁 우리가 할게 이래서 정말 저걸 그냥 얼굴을 그냥 싸다고 아니, 하나 5, 날려버리니까. 60대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20%가 깨지고 10%대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나마 그 10%대로 유지하는 것이 70대 이상입니다. 네. 근데 70대 이상이 빠짐으로써 우리가 직접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이 보통은 60대까지가 많이세요. 한마디로 사회에 진출을 해서 우리가 많은 다수가 군집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뭐 국방부 이야기라든지 군대 이야기 포함해서 이 모든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찬성도 근데 네. 다 반대하다라는 5060 겁니다. 군대 보내라는 거는 왜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군대 시절에 대해서 무슨 로망이라도 있나 봐. 이거 일부 아닐까, 일부? 아니 일부이길 바라는데요. 군가 중에 최후의 5분이라는 군가가 있는데 최후의 5분을 못 버티는 연령대예요. 그래서 전투력을 0으로 봅니다. 2박 3일, 그러니까 개전 초기에는 2박 3일 정도는 잠을 안 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개전 3, 4일부터는 잠은 잘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최대 하루에 50km 내지 60km를 급속 행군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평지가 아니라 산지를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래요? 자, 3일 동안 잠 못 잤는데 야 빨리 움직여! 50km 이동해야 돼. 저쪽 산으로 가야 돼. 50대 60대 하시겠어요? 아니, 50대, 못해요. 60대, 잠깐만요. 20대 30대도 못해요. 아니, 잠깐만요. 50대, 60대가 하냐 못하냐 보다 50대, 60대가 군대를 갈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만드는 윤석열 정권이 만들기 전에 탄핵되든지 하야를 하든지 그건 둘 중에 하나 얘기고요. 돼야 됩니다. 당연한 근데 얘기고. 그거를 뭐하러 얘기를 해요? 못해. 그러니까 근데 못하는데 못하는 줄 안다는 중요한 거는 사람도 있다니까. 우리 목소리 너무 커져서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 자체가 빨리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여기다 군대 보세요. 갈 수 있을 정도로 확전 각오래니 뭐 하는 애야 도대체. 체력 좋은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걸 개개별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장윤진 TV를 보는데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저는 본인들 체력이 출중하신 거 하고요. 그게 글 올리신 분들은 이제 여기 마지막 제가 마지막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개개인변으로 체력이 좋으신 분들 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우리 나이가 군대 가는 어떤 나라를 다시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은 결사 반대할 제가 지금 것이다.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어떤 분이 저랑 2박 3일을 그걸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전쟁해도 괜찮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양반은 지금 몇만 명이 보는 방송에서 그 한 분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면 되겠어요? 50대 어르신 이런 분은 50대 어르신이야. 제발 좀 못 그런 가십니다.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나라 안 만들어집니다. 절대로 네. 만들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그래요. 절대 그런 나라 만들어줘서는 안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작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군대를 갈 수 있느냐 문제가 아니고요. 다시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 중국 나름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이 있고 일본도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판에서 대한민국이 놀아나고 있어. 그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이 놀아나고 있다. 아마 지금 상황에서 무슨 뭐 유사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 최대 피해는 대한민국이 될 거예요. 그럼요. 네. 북한도 피해를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산업시설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액은 남한이 월등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그리고 아마 한반도는 1950년대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 멍청한 대통령이라는 사람 확정 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게 부동시가 저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화딱지 납니까? 그 50대 그 분께서도 아마 군대 안 갔다 오셔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이 얘기는 이제 눈에 그만. 네. 정말 당황한다. 그 얘기를 듣는데 지금도 답답함이 이렇게 차고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도 보면 답답해 미치겠어. 아니 그 표정이 잘 카메라 안 잡히네. 진짜 답답한 표정이셨어요 지금. 매우 답답한 표정이셨어요. 지금 내가 군대 가고 나는 군대 가서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이제 그 얘기 그만. 네. 참 답답해요. 예, 답답한데 이 답답한 상황에 그나마 좀 괜찮은 소식, 좋은 소식이 들려오긴 했습니다. 어떤 예. 소식이요?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 예. 그렇죠. 한강책 많이 있으세요? 없어요.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한강책이요? 네. 한강책은 없죠. 한강책 없어요? 네. 아까 내가 다른 사람이랑 제 다른 친구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 친구랑 얘기하다가 와가지고 아무튼 저는 한강책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부끄럽게 읽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때 막 사단은 막 났어요. 사단은. 그래서 왜? 이제 읽으면 된다. 이거 그렇잖아요. 이렇게 책 사다 놓으면 읽겠지. 과거에 예. 사단 났어요. 과거에.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쟁여놓고 못 읽는 경우가 가끔씩 네. 있는데 그런 경우군요. 네. 아니 제가 한동훈하고 뭐 하나 한 번도 일치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이번에 딱 하나 일치했어요. 어. 와 이런 날도 오는구나. 네. 한동훈이 그 얘기했다대. 이런 날도 오는군요. 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날도 오는구나. 난 대한민국의 두 번째 노벨상은 앞으로 한 20, 30년 뒤에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기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표현력을 영어로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색깔 표현만 해도 정말로 10가지가 넘는 색깔 표현이 있어요. 뭐 누렇다, 누리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걸 표현할 수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벨상보다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소년이 온다라든지 아무튼 5.18 아니면 제주 4.3을 다룬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다뤘던 그 문학 작품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시대가 왔구나.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한동훈 얘기가 왜 나와요? 한시라서. 어? 자,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막 던지셔. 이런 날도 있구나라는 얘기를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아니 이런 날을 내가 보게 되는구나. 그렇죠. 사실 제가 태어나서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 30대 될 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노벨상을 탈 걸 내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노벨상을 타는 거를 몇 년생이신데 그렇게 저는 제가 죽기 전에 본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노벨 문학상이 그러니까 그 10년 차이가 상당히 큰데 예.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자신감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체제별로. 그러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을 때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을 타는구나. 정말 기뻤었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2002년 월드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을 하는구나. 야, 내가 살아서 이런 모습을 보는구나. 근데 마치 그 느낌 같아요. 4강 월드컵 4강 한 느낌. 야, 한국도 월드컵 4강 2002년도 난리 났었죠. 예. 야,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타는구나. 벌써 22년 전이네요. 저는 계속 황석영 선생이나 그 고은 선생이 탈 줄 알았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아. 황석영 고은이 이렇게 제일 많이 네, 알려져 네. 있었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가요? 황석영 선생이나 고은 선생 같은 경우는 그분의 문학 작품에 푹 빠져가지고 나 이분 작품을 반드시 내 나라 말로 영어라든지 독일어 이렇게 서구권의 언어로 번역해주겠다는 분이 안 계셨더라고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번역을 해서 보급을 하긴 했으나 네, 네. 확실히 네이티브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티브가 아니라도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고 느낄 수는 있으나 내가 쓰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나라 영어나 프랑스어나 이런 말을 네이티브로 쓰는 분들이 문학자가 황석영이나 고은에 푹 빠져서 내가 번역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한 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고 한강은 있었더라고요. 한강은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선택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정말 사실적으로 잘 표현을 했고 실제적으로 그 5.18 그 현장에서 민주화 운동 그 현장에서 14세 소년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한 거였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기 그 광주 쪽에 있는 상업계 고등학교 네. 학생이었던 걸로 네, 그때 만 14세. 만 14세.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였던 거고, 어떻게 보면은 한강의 작품은, 대중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이지는 않았던 걸로 평가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아픈 역사를 아주 섬세하게 표현함으로써 해외 그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서는 선택이 된 거죠. 네. 특히 이제 5.18을 다뤘다라는 점이 제가 알기로는 그 서구권, 특히 유럽권에서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현장에서 겪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그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저도 5.18 현장에서 겪었어요. 엄마 등 옆에서. 등 옆에서 아무것도 모를 때. 저 광주요. 네, 그 현장에.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기특했다. 아이가 그 막 칭얼대고 울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차분하게 등 옆에 포대기 싸서 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갖고 어찌됐건 역사적인 현장에 제 기억은 없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시비 거는 저는 이제 개개인을 얘기를 할까 하나하나.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가 왜 저러지라는 걸 좀 보게 됐어요. 갑자기 조선일보 저는 여러분들 조선일보 보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조선일보를 분석하고 해서 이제 좀 이상한 거 그 맥락을 좀 찾아가지고 이제 말씀드릴 건데 조선일보가 왜 이러지? 왜냐하면 한강의 문학 작품 중에서 제주 사삼이라든가 작별하지 않는다 제주 사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소년이 온다 5.18 배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문학 작품 속에 왜 어떤 문학 작품이 왜 이렇게 됐는지 보통은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거를 쏙 빼고 특집 보도는 계속 하는데 이 내용을 쏙 뺐어요. 내용만 그 내용을 쏙 뺐어요. 그 보시면은 아니 문학 작품 문학상 얘기를 하는데 문학 작품 얘기를 안 하고 문학 작품의 내용 얘기를 쏙 빼요. 아유 쏙 빼. 그러니까 우리 스웨덴 한림원에서 선정 이유에 대해서 한강 작가의 문학 작품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도 나온 거 보면 역사의 트라우마에 맞서는 동시에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적 산문에 이런 걸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노벨 문학상으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왜 이거를 쏙 빼지? 역사의 트라우마 무슨 트라우마? 예, 그 트라우마가 사실은 5.18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5.18의 그 트라우마를 시적인 언어로 드러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간접이라도 체험할 수 있고 감동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네.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럼요. 그걸 평가해 준 건데 그런데 5.18을 조선일보가 쏙 빼고 아예 그 내용, 그러니까 소설 속의 내용을 쏙 빼고 막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어이없는 글을 하나가 제가 발견을 해서 이게 지난주가 나와서 며칠 됐어요. 한 2, 3일 됐어요. 한강 이거군요. 노벨문학상 한국 문화의 새 역사라는 글입니다. 칼럼이에요. 네. 이거 사설이거든요. 사설.
근데 이 사설을 다 읽을 필요 없으십니다. 다 읽을 필요 없고 뭐라고 했냐면 이 사설 내용에 한중일 동아시아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노벨문학상을 받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이었는데 이제 우리도 받지 못한 나라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박수 치면서. 네. 여기까지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쭉쭉 보면은 한강 자신의 문학적 역량이 가장 크게 작용했겠지만 그 내용도 제가 보내드렸어요. 네. 한강 자신의 문학적 역량이 가장 크게 작용했겠지만 하면서 했겠지만. 뒤에서 한다는 얘기가 한마디로 번역을 잘한 거다. 이 얘기예요. 뭐냐면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이 번역 지원을 통해서 꾸준히 세계에 알려온 공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작품 얘기에 쏙 빠지고. 근데 이 팩트도 좀 틀렸는데. 예, 아직은 계속. 예. 그러니까요. 이 번역도 우리나라에서 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기 그 영국에 있는 그 작가가 한강의 작품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이 작품은 내가 영어로 반드시 옮겨야겠다. 그럼요. 라고 해서 그래서 된 거예요. 그 번역가가 6년 동안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 6년 동안 한글을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조선일보 칼럼에서는 축하해. 너 공도 크겠지만 한국문화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이 번역해서 그동안 막 열심히 노력한 공도 있어. 근데 여기보다 더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다. 그러니까 한강 작품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세계 관심이 이전과 다르게 아주 뜨겁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밑에 그 문단 보면은 한국 문화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다.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K-팝에 열광하고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아카데미상과 에이미상의 주인공이 됐다. 그 미친 거예요. 한강 작품이 아니고 우리 그래, 너 열심히 했어. 그렇죠. 인기를 끄니까 너는 약간은 네. 묻어갔어. 그리고 막 또 비슷한 얘기 좀 하고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축하한다. 그걸로 끝맺음을 합니다. 예, 거듭 축하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한국문학번역원이나 대산문화재단이 번역 물론 하셨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 번역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예, 현지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가 거기에 문학가가 한강의 작품을 보고 너무 반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번역하리라. 그래서 6년 동안이나 한국어로 공부를 해서 번역한 작품이에요. 이거는 한국문학번역원이나 뭐 대산문화재단이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옛날처럼 고은 선생이나 황석영 선생이 받았으면 이 말이 맞을란가도 몰라.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번역이 중요합니다. 번역이 중요한데 이렇게 살짝 왜곡을 하는군요. 이건 매우 왜곡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 왜냐하면 이 칼럼을 다 보시면 보기 싫으시겠죠. 근데 아무튼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기사를 보시면 그러니까 5.18에 5.18도 안 나와요. 보니까 한 번도 안 나오네요. 아예 다른 것도 막 특집으로 해서 일면에 막 대대적으로 특집으로 막 보도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5.18은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조선일보가 이렇게 제주사상뿐만 아니고 5.18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학을 떼고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가. 왜냐면 그 한림원에서도 가장 처음에 읽어야 할 소설을 소년이 온다. 이거 5.18 배경으로 했던 소년이 맞아요. 온다를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특집 보도를 할 정도면 5.18에 대해서 언급조차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부터. 왜 그러냐. 조선일보는 옛날 과거에서부터 5.18에 대해서 정말로 왜곡 폄훼 보도를 꾸준히 지금까지 했던 언론사입니다. TV조선 포함해서요. 네.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5.18 때 북한군이 침투를 했네 말았네 하는 그 얘기가 언제 처음으로 하수구에 떠돌던 그 얘기가 상수도로 기어 올라왔느냐? 바로 TV조선이었어요. 맞아요. 장성민의 시사탱크인가 하는. 예. 그리고 그 뒤에 조선일보 무슨 각종 댓글들 보세요. 요즘 여기 보면은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각종 5.18 관련돼서 온갖 폄훼하는 글이란 그런 뭐 댓글까지 포함해서 다 네. 조선일보야. 1위 언론사 조선일보. 네. 네. 자, 지금도 보면은
아무 관련 없는 5.18하고 관련 없는 그런 기사에도 5.18 폄훼하는 그런 댓글들이 막 달려요. 그 뭐 온갖 것을 참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인용하기도 싫을 정도의 그 천박하고 그 더러운 글들이 댓글로 막 달려요. 근데 조선일보는 손도 안 대. 그 북한군 5.18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막 사람들이 우리가 솔직히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것이 얘기는 들었잖아요. 가짜지만 이거 진원지가 사실은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예요. TV조선이에요. TV조선이에요. 네, 진원지가. 지금 뭐 원래 지만원 씨가 제일 먼저 떠버렸는데 이 사람이 떠버린 거는 자기 블로그에서만 떠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송이라는 것에 끌어 담은 데가 TV조선이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정권이 교체돼 대선이 앞두고 전이죠. 2019년도에 그때 무슨 당이었죠? 자유한국당 당이었죠. 네. 자유한국당일 때 진한호 씨나 이런 것을 공론화해서 국회의원들도 막 이렇게 떠들고 그러니까 5.18이 그냥 망언뿐만이 아니고 그냥 망언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북한 개입설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막 그 5.18 폭동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아주 대놓고 했던 것이죠 그때. 네. 그 당시 이 망언에 많이 들어왔던 사람이 지만원, 일단 지만원이고요. 이 사람 지만원은 지금 5.18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잖아요. 네. 참 그 액수가 너무 적던데 화딱지 날 정도인데 지만원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김순례 의원, 그다음 김순례 의원이라든지 이종명 전 국회의원, 그다음에 네. 김진태 의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맞아요. 김진태 같은 사람은 지금도 계속 떠벌려요. 지금도 기회 있을 때마다 5.18을 비난하고 뭐 가짜라는 둥,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둥 이렇게 떠들고 있고 지만원 같은 사람은 정말 아직까지도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 손해배상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 구제불능이라고 우리가 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거 광주 사태가 아닙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에요. 네. 그런데 이 명칭을 바꾸려고 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위원회도 꾸려지고 그 전에부터 1980년대 이후부터 많은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1995년도에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광주 사태가 아니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미 1995년도에 딱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북한군 개입설, 무슨 폭동, 5.18 폭동, 광주 사태는 그나마 괜찮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망언을 계속했던 것을 이걸 대대적으로 공식적으로 보도했던 것이 TV조선. 네, TV조선이에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네. 당시 TV조선 그 당시 화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입니다. 북한군 네. 특수부대 장교라고 하면서 지가 직접 침투한 것도 아니면서 북한군 1개대대가 침투해 왔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이제 19년도고 TV조선은 과거 2013년도에도요. 저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네, 2013년도에 저런 식으로 그 처음에 북한 뭐 이 한 개 대대가 침투했다? 그 처음에 TV조선이 처음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극우 집단들의 그 관심을 끌어야 된다고 본 네. 거죠. 자기들한테 극렬 지지를 할 수 있는 TV조선을 극렬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딴 짓을 했어요. 그래서 5.18을 저렇게 폄훼하고 왜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제일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 장성민이었어요. 장성민 시사탱크인가 그 사람인데 네. 그 사람 결국에 윤석열한테 갔잖아요. 유유상종이네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예. 진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인데 더 제일 당황스러운 거는 이 사람이 뭐라고 뻔뻔스럽게 떠들고 다니느냐면 자기가 김대중 대통령의 후계자라고 또 떠들고 다녔어요. 그 제일 열받았던 게 뭐냐면 그 사람 그 당시 그 대선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면서
그 당시 그 이재명 대표나 뭐 이런 분들 당시 이재명 대표가 당시 네. 성남시장으로 네, 네. 그 후보 경선에 출마했었잖아요. 2017년도. 예. 이때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이 몇몇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뭘 끌고 들어왔느냐 하면은 이걸 끌고 들어와요. 장성민을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장성민을 끌고 들어와서 이재명 당시 그 문재인 후보를 비방을 해요. 아. 이재명 대표 이름으로. 아. 그러면서 당시에 이재명 대표 되게 욕을 먹었었어요. 물론 맞아요. 그래서 경선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난 이 사람들하고 손절한다고. 네네. 이 사람들 말이 안 된다고 맞아요, 맞아요. 꺼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손절 당했던 사람들 중에 장성민 같은 그룹이 있었어요. 이간질 시키는 그룹인 거지. 아, 그런 사람을 TV조선은 출연시켜서 일부러 풀어시킨 계속 거예요. 그리고 계속 띄우는 거고 그런 사람이 5.18을 비방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린 거죠. 근데 이제 그 TV조선은 최근에 2013년부터 계속 그랬고요. 과거에 진짜 실제로 1980년도에도 그랬어요. 그 당시 자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아, 근데 저 이거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망원 얘기 있었잖아요. 망원. 네. 이런 망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한겨레든지 다른 언론사에서도 그때 자유한국당이 공론화 상태에 대해서 망원을 되게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열심히 5.18에 대해서 왜곡 보도한 TV조선은 어떻게 했느냐? 보도량 3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손을 좀 봤는데요. 네. 5.18 망언 보도량이라고 하니까 망언에 대한 보도량으로 보여요. 아니요. 망언을 네. 비판한 보도량. 네, 그렇죠. 망언에 대한 비판 보도량입니다. 네. 자, 그래서 KBS가 6건, MBC가 8건, 그다음에 SBS가 8건, JTBC는 10.5건, 그리고 TV조선은 3건, 네. 채널A는 5건, MBN 8건 이렇게 그 3건마저도 상당히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처럼 그냥 아주 되게 짧은 거예요. 아주 그냥 그랬다. 그냥 이 정도만 나간 겁니다. 네, 참.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 조선일보는 5.18하고 안 친한 거지. 5.18 얘기만 나오면 기겁을 하는. 5.18을 상당히 왜곡시킨 거예요. 왜 우리 1980년대 김대중 르포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과격파 난동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마치 개딸들이라고 네. 놀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방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광주 시민들을 폭도라고. 아마 그 불명예를 벗는데 글쎄 제가 기억하기로는 88년에 그 5.18 당시 청문회 열릴 때까지도 계속 남아 있었어요. 네. 조선일보가 이제 80년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김대중 립보 포함해서요.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5.18 지난 5월 25일 날, 80년도 네. 5월 25일 날 그런 기사인데 여기 이제 기사 내용을 따로 제가 봤더니 그 고개 내리막길에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고 그 동쪽 너머에 무정부 상태의 광주가 있다. 쓰러진 전주, 광목, 벽돌 등으로 쳐진 바리게이트 뒤에는 총을 든 난동자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난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언제든지 우리 시민을 난동을 부린다라고 폭도라고 매도할 수 있는 자들인 거죠. 네, 그리고 그 뒤에도 제가 또 하나 가져온 게 이제 뭐 악몽을 싣고 일어서자라는 보도도 있어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의 계엄군의 일반이 그러니까 계엄군이요. 그러니까 극소로 희생을 해서 이 난동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난동 사태를. 그러니까 이들은 5.18 광주 항쟁이 그냥 여전히 폭동인 거고 폭동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인 거죠. 사실 당시에 그 광주 때 그 북한군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가 공식 사과 방송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당시 그걸 뜬금없이 공식 사과 발언 막 보도를 막 뭐 6가지인가 해가지고 막 했죠. 그리고 나서 태도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때 한 번만 딱 딱 하고. 그게 보면 하는 짓거리가 일본 놈들 하는 짓거리잖아. 외놈들 하는 짓거리. 그때만 딱 하고 그냥 포도가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이 사과를 했나?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했나? 애매한 것이 지금 말만 해놓고 바로 뒤집거든.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TV조선이나 조선일보 하는 짓도 딱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면은 이제 5.18 우리가 지금 소년이 온다 그거 작품을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보도를 하고 5.18 내용을 쏙 빼고 얘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과거의 조선일보 1980년도 5월부터 따져 보니까 조선일보, TV조선이라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난동자, 폭동자로 개념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는 해야 되겠고 근데 그 내용을 쏙 빼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 스피커 확산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하나만 봐도 그동안에 저는 조선일보는 패간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결같이 왜곡하는 조선일보의 태도를 보니까 정말로 패간이 답이구나. 아니면 조선일보나 TV조선에서는 예능 프로는 하잖아요. 예능 프로는 하게 둬. 니네 돈 벌게 둬. 그리고 보도 프로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스트롯이나 하라 그러고. 미스트롯. 네. 그러니까 예능 프로는 하고 네 보도 채널은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이것이 답인 것 같아요. 네.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조선일보 때문에 피해를 봤던 게 제법 많아요. 아, 그러니까 대학교 때요? 대학 다닐 때 지금 그 저랑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 중에서 조선일보 때문에 일을 가는 친구들도 꽤 많고 저는 뭐 개인적 이런저런 여러 차례 경험해서 조선일보를 반드시 내가 내 손으로 폐간시키리라. 최근에 근데 뭐 하나 잡은 게 있어요. 아마 이거를 좀 키워보면은 아, 뭘 잡았어요?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될 것 같아. 조선 그냥 진짜 미스트롯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아 미스트롯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아, 진짜요? 아주 종이 신문부터 아, 잠깐만요. 지금 땡이를 뽑아버리게. 같이 방송 지금 함께 해주신 분들이 미스트롯은 그래도 재밌게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니 미스트롯 그 PD만 빼서 다른 데 아, 하라 그래요? 그러는데요. 예. 그럼 되겠네요. 미스트롯 한 PD가 SBS PD예요 원래. 아, 그래요? 예, 원래 TV조선 하던 애 아니야. 아, 걔만 그러면 빼면 되겠네요. 돼. 그러면 되겠네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 그럼 되겠네요. 아 참. 아유 벌써 오늘 지금 방송 진행한 게 벌써 1시간 가량 됐는데 네.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두서없이 막 나갔는데 아니, 괜찮아요. 제가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아니, 댁이 여기 주인이셔? 내가 게스트야? 아니,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언론사 이제 후배로서 네.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금씩 개길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버릇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아이고. 아까 저 길어졌던 게 네. 예, 그 50대 60대 군대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나 그 얘기는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 아, 진짜 짜증나지. 나 아우, 그만. 내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아니, 군대 얘기 너무 싫어. 아니 아직까지 거기서 못 깨어난 사람 나이 50, 60 다 돼가지고 왜 그러죠? 우리 아들 진짜 곧 군대 가게 생겼는데 걱정이에요. 진짜 아들이 군대 가는데. 네. 아니 제 친구 아들들은 아직 어리고요. 제 아들이 유난히 큰 거죠. 군대 가게. 이제 아들 군대 보내놓고 나면 엄마들이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 저희 이제 어머니가 이제서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든지 윤석열 정권 내에선 군대 안 보내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군에 있는 동안에 서해 교전이 2번 났어요. 그러니까 2차례 남북 간에 충돌이 있었고 그때 제가 기억을 해요. 와. 비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식사도 못 하셨겠네. 잠도 못 주무시고. 전화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 3일 정도 지나가지고 전화하는데 괜찮냐고. 괜찮다고. 근데 제가 두 번 다, 그러니까 정원 장교니까 네. 2번 다 TV 라디오를 제가 한 24시간 제 그 사무실에는 24시간 TV가 틀어져 있거든요, 당시에. 제가 제일 먼저 사태 파악을 하고 비상을 걸었어요, 2번 다. 우리 부대 내지. 그래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했던 게 탄약 불출할까요였어요. 그냥 비상 걸고 전부 다 전원 전투 준비 태세, 전원 전투 준비 해놓고 대대장한테 뛰어가가지고 탄약 불출할까요였어요. 전쟁이
그거 안 해보셨죠? 생각보다 그냥 쉽게 일어날 네, 수 쉽게 있는.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현장에서 이러면은 군 통수권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또 똑똑하게 해야 되는데 이 멍청하게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도 정말 제가 탄핵의 그 답입니다. 이 얘기 시작은 아들이고 군대 가야 되는데 네. 이제 놀리려고 이제 잠 못 잔다 이경 이제 아직- 큰일 났다 아니, 한 몇 년은 잠 못 잘 계속 거다. 미뤄야 어떻게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미뤄야 되는데 어떻게 미뤄야 되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은 빨리 빨리 갔다 오는 게 아들을 빨리 보내느냐 대통령을 빨리 보내느냐 저는 대통령을 빨리 네, 보내버려요. 그게 답이 윤석열을 빨리 보내겠습니다. 네. 네. 아 얘기가 군대 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네, 그러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